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 현대해상 이규헌입니다. 이규헌의 보험통신 이제 222화고요. 어, 이번에 제가 이 핀 마이크를 장만했어요. 그래서 이게 녹음이 좀 잘 되는지 걱정이네요.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은 이번 주에 뭐 살펴볼 거냐면 의료자문동에서 요즘 계속 문제가 좀 되고, 그리고 유튜브에서 이게 취급하시는 분들, 다루시는 분들, 또 블로그에 여러 글들이 많이 올라와요. 의료자문동에서 절대 동의해주면 안 된다, 큰일 난다, 뭐 이런 글도 있고요. 뭐, 그거 뭐냐, 뭐 이런 분석글도 있고요. 일단 한번 살펴보고요. 음, 두 번째는 뭐냐면 회전교차로의 평가에 대한 글이 교통안전공단 블로그에 올라왔길래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의료자문동의서라는 말을 난 처음 들어봤다. 그런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실 거예요.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때요.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럼 보험회사는 어떻게 하냐? 보험금 청구 요청을 받았어요. 보험금을 주세요.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사유에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질병이든 상해든 배상이든 뭐가 됐든. 자, 그럼 보험금을 주세요라고 수익자가 청구를 해요. 여러분들, 보험 계약에는 계약자가 있고요. 피보험자가 있고, 그리고 수익자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들, 보험 가입하는 사람들요. 보통은 내 보험 내가 들었다. 그럼 내가 계약자고, 내가 피보험자고, 내가 수익자예요. 그런데 다를 수가 있거든요. 계약자는 난데 우리 애 보험을 들어줬어요. 그러면 계약자는 엄마나 아빠가 되고 피보험자, 보험이 들려있는 사람, 피보험자는 애가 되는 거죠. 그리고 수익자는 그 보험금을 타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애한테 보험 들었잖아요. 그럼 수익자는 애예요. 그런데 보통 미성년의 자녀 같은 이제 부모가 수익자가 되죠. 그러니까 부모가 일단 타죠. 자, 떠나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건 수익자예요. 자, 수익자가 보험금을 청구했어요. 그래서 보험금 주세요 했어요.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해요. 자, 실비가 있어요. 그러면 실비는 보통 실손 의료비를 실비라고 하죠. 다쳐서 병원 갔어요. 입원했어요. 통원했어요. 질병으로 병원 갔어요. 입원해서 통원했어요. 약지였어요. 그러면 그에 대한 자기 부담금이 있다면 부담금만큼을 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해요. 그런데 그냥 수익자가 나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뭘로 병원을 갔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좀 주세요. 그래요. 그게 통원확인서, 입원확인서. 보통은 소견서까지야 필요 없이 입원확인서, 통원확인서 등으로 어떤 질병으로 어떤 사고로 병원을 가셨군요. 상해 그 질병 코드가 나오잖아요. 상해나 질병에 대한 코드. 그걸 보험금 지급해요. 지급하고 그리고 입원을 했으면 뭐 하루 입원하면 얼마 입원비. 그리고 치료비 실손 같은 경우에는 치료비가 얼마 들었으니까 얼마 빼고 얼마 아니면 뭐 전액 뭐 이렇게 지급을 해요. 지급을 하는데 그 심사를 누가 하냐? 심사. 보험금을 얼마를 줄 거냐라는 심사를 누가 하냐? 요즘 보험회사 직원이 안 해요. 보험회사에서 일을 주는 손사 업체가 있어요. 그 손해사적 업체에서 이 부분에 대한 보험금이 얼마를 주는 게 타당하겠다라고 산정을 해서 보험금 지급에 대한 얘기를 해주면 보상가에서 보험금을 지급을 해요. 그런데 이슈가 되는 건들이 있어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인데요. 보험회사에서 이거 보험을 너무 악의적으로 활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라고 하는 건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데 그 악의적으로 이용한다라는 보험사의 주장은 뭐냐면요. 예를 들면 요즘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백내장,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제 이런 것들이죠. 자, 백내장 수술하는데 다초점 렌즈를 갖다가 어떤 의사는 그거 필요 없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어떤 의사는 이걸 넣어야 된대요. 그거 안 넣고 그냥 일반 렌즈 넣으면 수술비가 100만 원 이내예요. 뭐 이렇게 그냥 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통원해서 이렇게 돼요. 근데 다초점 렌즈 넣고 막 이래가지고 수술비가 1,200만 원, 많게는 막 2천만 원,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게 의사 잘못일까요? 치료를 받은 그 사람 욕심일까요? 안 준다는 보험회사 잘못일까요? 누구 잘못일까요? 서로 얽혀 있어요, 이게. 그래서
보험금이 타당하게 지급되어야 되는가를 심사하는 부서에서 이걸 해요. 뭘 하냐면, 예를 들면 도수치료 같은 경우에 도수치료, 통상적인 도수치료가 막 몇십 회, 막 이렇게 잘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가끔 그런 분이 계세요. 보험으로 도수치료만 250회를 받아서 총 보험금을 4천 몇백만 원을 청구하신 분이 있어요. 이 정상인 게 정상 아니죠. 정상 아닌 거죠. 마사지 받듯이 간 거야. 그러면 이게 이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보험회사에서 상품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보상받을 수 있다 해놓고 보상받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내가 가서 치료한 거고 난 아파서 갔는데 이제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누가 봐도 이 3년인가 그래요. 걸쳐서 250회를 4천 막 몇백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하는 건 비정상적이죠. 누가 봐도. 근데 허리가 아파요. 도수치료를 한 5번 받았어요. 이건 누가 뭐 시비 걸 거리가 없죠. 도수치료를 10번 받았어요. 뭐 보험금 지급돼요. 20번 받았어요. 이거 20번씩이나 받을게 돼요? 난 아파서 갔는데요. 자, 애매하죠? 30번 갔어요. 나는 아파서 갔는데요. 이거 30번씩이나 치료할 게 돼요? 자, 이렇게 됩니다. 보험회사와 치료하는 피보험자의 생각이 서로 상충되는 거예요. 보험회사에서는 이 정도 부상으로, 이 정도 질병으로 이렇게까지 치료할 건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엔 그런데요? 그러니까 한 30번 치료하셨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갈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의료정통에서 써주세요. 우리가 신뢰성 있는 기관에 전문의한테 자료를 보내서 엑스레이 찍은 거 등등등 치료 기록 있잖아요. 보내서 이 치료를 위해서 도수치료를 몇 번 정도 받으면 적당할까요?를 물어볼게요. 동의서를 써줬어요. 저 의사가 그래요. 이거 뭐 한 9번만 하면 되겠는데요. 자, 30번을 받았어요. 자, 그렇답니다. 보험금은 그러면 9번 기준밖에 못 줍니다. 21번은 너는 안 아픈데 그냥 간 거야. 저 의사는 9번만 받으면 된대. 너 왜 21번 더 받았어? 못 줘.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안 아픈데 갔을까요? 이틀 건너 하루 건너 쭉 연달아서 30번을 회사 다니는 사람이 자기 돈 들여서 기름 떼가면서 시간 내가면서 회사에 눈치 봐가면서 보험금을 타먹으려고. 타먹는 것도 아니지. 내 돈 내고 내가 받는 건데 그 와중에 또 자기 부담금 또 떼잖아요. 마사지 받으려고 싼 값에 그걸 2달 동안 오늘 가고 하루 건너뛰고 내일 가고 도수치료 연달아서 연속으로 통원으로는 안 해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루 건너뛰고 가고 이틀 건너뛰고 가고 쭉 사는 거는 보험에서 돈 빼먹으려고 갔을까요? 좀 애매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피보험자의 이익과 보험회사의 이익이 서로 상충될 때 의료자문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보험회사는 의료자문을 통해서 보험금을 삭감 지급 또는 면책 처리에 악용하고 있다라는 게 요즘 뉴스들, 블로그들의 기조예요. 그럼 이게 악용하는 거냐? 맞아요. 악용하는 거예요. 보험회사가 정말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거든요. 보험회사는 이 사람이 정상 치료를 받았는지 어쨌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의료자문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이 의료자문 동의서에 사인하면 큰일 납니다. 절대 안 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논리를 따르자면 이거 동의를 안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보험회사는 어떻게 하냐? 조사가 필요한 보험금 지급건에 대해서 조사를 피보험자 수익자가 거절해서 더 이상 진행이 불가능하니까 우리는 이거 보험금 지급 심사를 지연시키겠습니다라고 통보를 하고 끝내버려요. 그냥. 그 뒤로는 이걸 안 들받아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세워라 내워라 가는 거예요. 그냥. 나는 청구했는데 저거는 확인이 필요하다 하고 나는 배째라 이러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할까요? 의료자문 동의서를 제시했다는 얘기는 내 치료를 전담한
주치의 선생님과 원활한 정보 교환이 안 됐다는 얘기.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냐? 뭐가 필요합니까? 주치의 선생님한테 당신들이 필요하다는 자료를 다 떼오겠소. 보험회사는 자, 치료한 사람이에요. 30번 그 치료가 정당합니다라는 답이 나오겠지. 저는 마음에 안 들겠지. 그러니까 저건 어떻게든 작게 주는 답변을 받고 싶어 하겠지. 그런데 내가 필요한 서류를 다 떼주겠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자문 동의를 구해서 자문을 구해보겠다라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죠.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자료를 다 떼주겠다라고 제시를 하고 떼주는 것도 의료자문 동의서를 통해서 의료자문을 통해서 보험금 삭감 지급받는 것보다는 나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다고 배째라 이러면서 대립각을 세우게 되면 혹은 알았다 의료자문 동의서 떡 써줘놓고 삭감 지급된다고 그 소리 듣고 열받아가지고 보험회사 도둑놈이라고 욕만 하고 있으면 해결이 돼요? 해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의료자문 동의서는 써줄 수도 있어요. 써줄 수도 있는데 내가 꿀리는 게 없다면. 그런데 꿀리는 게 없는데 보험회사에서 의료자문 동의서를 좀 써주세요라고 얘기할까요? 뭔가가 시비거리가 있으니까 떠달라는. 그러니까 이걸 써주면 안 된다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하라고요? 의료자문을 구해야 될 내용이 뭐냐? 그에 대한 부분을 나를 치료한 의사 선생님한테 여기도 전문이다. 받아서 다 줄게. 무슨 자료 필요하노? 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인을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복잡한 사고, 큰 사고들의 경우에 요거를 받아요, 보험회사가. 뭐 적어도 뭐 나름 왜 받는지는 이해는 되는데 부재소 확인서는 뭐냐면 한자거든요. 재소,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인서예요. 이 보험금 지급건에 대해서 자, 우리 면책했습니다. 보험금 안 나갑니다. 확인하셨죠? 자, 부재소 확인서 사인해 주세요. 면책 동의서 사인했어요. 자, 이거 면책됩니다. 인정하시죠? 자, 면책 동의서 사인했어요. 그래놓고 부재소 확인서 쓰래요. 뭐냐? 이 건으로 지금은 내가 면책된다, 알았다 했는데 나중에 가만히 생각하면 이거 알거든. 소송을 통해서라도 한번 다퉈보겠다. 라고 했을 때 보험회사가 부재소 확인서 사인하셨잖아요. 소송 안 한다면서요. 끝. 그렇다고 소송을 못하냐? 민법적인 해석으로는 이 부재소 확인서는 차후에 피보험자의 변심으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얘는 효력은 없다라고 해요. 없다라고는 하는데 그러면 이걸 뒤집을 만한 뭔가가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보통은 있냐? 없어요. 보통 변심밖에 없어요. 그러면 부재소 확인서는 어지간하면 내가 이 부분이 조금이라도 찜찜함이 있다면 사인을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얘는 어떻게 된다고요? 사인 전에 내가 제출할 수 있는 서류를 다 제출할 테니까 뭐가 필요하냐라고 대응하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거 말고 개인정보 제발 좀 개인정보 신용 제공 동의 그거 사인해야 되냐? 이거 왜 확인하냐? 그 얘기 좀 하지 마라. 제발 좀. 아니 요즘은 개인신용정보보호법 때문에요.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주려고 해도 그 고객의 주민번호, 계좌번호를 우리가 활용해서 돈을 주거나 이 사람이 기존에 사고가 있었나? 이 사고가 저 사고 맞나?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 주민번호, 계좌번호, 전화번호를 활용하려면 그 부분에 대한 걸 나 주민번호 써도 돼. 이 전화번호 나한테 전화해도 돼. 다음은 전화까지도. 사인을 안 받아두면 우리가 전화를 못 해요. 근데 그걸 동의를 안 해주고 뻣뻣해 버티면 이거 다 해줘야 돼. 요즘 이런 거 문제가 돼가지고 내 개인정 정보 어디 다음은 그거는 해줘도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정도는 해줘도 돼요. 개인신용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는 그거는 이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기본 절차예요. 억울하면 법을 바꿔. 본인이 바꾸세요. 개인신용정보보호법을 바꿔. 그것 때문에 전화 한 통조차도 보험회사에서는 쉽게 못해요. 내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어? 이래버리면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자기가 알려줘놓고. 자기가 알려줬는데 동의서 사인은 안 했어요. 전화했어요. 나는 이 전화로 네가 나한테 전화해도 된다고 동의 안 했는데 출동자한테 전화번호 불러주셨잖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 불러준 거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의를 받는 거예요. 그거는 해주셔야 돼요. 해주셔야 돼요. 해줘도 되는 게 아니고. 진행이 돼요. 그런데 이런 거 있어요. 의료기록 열람 동의서 이런 거 있어요. 의료기록 열람 동의서. 당신이 기존에 치료한 게 있는지 없는지, 그게 여기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쳤는지, 그거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데요. 이런 거. 그거는 경우에 따라서는 동의를 해줘도 되고 어쩌면 안 해줘야 될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꼴리는 게 있으면. 꼴리는 게 없으면 나 병 가족도 없고 그럼 뭐 알았다. 뭐 너가 뭐 실컷 뒤져봐라. 사인해줘도 되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뭔가의 거리가 있을 때다. 그게 없다면 상관없다. 자, 2010년부터 회전교차로가 많이 생겼어요. 회전교차로가 많이 생겼는데 회전교차로의 효과가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TS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올린 블로그 자료인데요. 5월 11일 날 올라왔어요. 5월 10일 날 올라왔어요. 근데 교통사고가 얼마나 회전교차로의 효과가 얼마나 괜찮은가 조사를 해보니 통계를 해보니 2016년부터 18년까지 16, 17, 18 3년 동안 회전교차로가 설치되기 전 3년간의 사고율과 설치되고 나서 2020년 회전교차로가 있는 상태에서의 사고율을 비교를 해보니까 사망률은 무려 63%가 줄었고 사망자 수가 부상자 숫자는 41.9%, 한 42% 정도가 줄었어요. 그 교차로에서 사고로 부상자가 발생하는 숫자 줄었어요. 그리고 사고 발생률도 35.8%, 한 36%가 줄었어요. 사고도 한 36% 정도 줄었고 부상자가 발생하는 숫자도 42% 정도 줄었고 사망자 발생도 63% 정도 줄었어요.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왜 사고가 나냐? 저 옆은 안 보이잖아요. 여기는 보이잖아요. 일단 보이는데 뭐가 없거든. 냅다 달려요. 그런데 저 옆에서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나는 안 보이잖아요. 지 입장에서. 나도 지 안 보였거든. 지 앞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쪽에서 뭐가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해. 그러고 냅다 달려와요. 그 둘이 똑같은 것들끼리 거기서 부딪혀. 사고가 나요. 신호 없는 교차로 사고는 그렇게 납니다. 가끔 아주 예외적으로 한 변호사님 유튜브에 소개될 정도로 정말 본인은 주의했는데 저 차가 진짜 잘못해가 사고가 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사고는 내 사고 아니에요. 대부분의 경우는 나도 주의 못했고 저쪽도 주의 못해서 나는 사고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교차로 접어들면 바로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고가 나요. 근데 회전교차로는 내가 접어들잖아요. 그럼 회전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일단 속도를 빠르게 못 가요. 어느 정도는 속도를 좀 줄여서 가야 되죠. 자, 회전을 해요. 들어와요. 여기서 맞부딪히는 부분에 사고 날 수도 있어요. 수도 있는데 그냥 달리는 것보다는 일단은 속도를 줄여서 오고 있고 그리고 회전교차로는 기준이 명확하죠. 교차로는 네가 양보해야 되는지 내가 양보해야 되는지 그 옆에 뭐 세워둔 차 때문에 잘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뭐 이런 상황이 되는데 회전교차로는 어느 정도 시야가 좀 확보가 돼요. 보통은. 그리고 회전하는 차량에 진입하는 차량이 양보해야 된다는 게 기준이 딱 서 있어요. 요즘 어지간하면 그건 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전교차로에 진입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속도를 줄여서 언제든지 정지할 수 있는 정도로 진행하면서 저기서 돌아오는 차가 있는가? 그걸 살펴주면서 진입을 하시면 그러면 적어도 회전교차로의 사고는 방지할 수 있어요. 하여튼 안전운전 하시고요. 회전교차로 왜 만들었겠어요? 사고율을 줄이고 국민의 재산과 신체의 손해를 줄이려는 노력인 거죠. 어쨌든 여러분 운전하실 때 항상 신호가 있든 신호가 없든 다른 차량을 살피면서 양보하면서 운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